전하! 저녀는 가짜입니다. 우리 집 산삼을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 도둑년이란 말입니다. 대궐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서슬퍼런 비명소리. 임금의 목숨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던 그 위급한 순간, 나타난 건 비단옷을 입은 어이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엔 시커먼 숙검정, 웬만한 장정보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천출 중의 천출 덕이었습니다. 무엇하는 게냐? 감히 무한토막 따위로 전하의 옥체를 더럽히려 해! 당장 저 미친년을 끌어내 죽여라!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당장 목을 칠하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올린 평범한 숭늉한 사발에 조선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화려한 산의 진미도 천금 같은 산삼도 못한 일을 고작 버려진 무껍질 하나가 해낸 것입니다. 아, 시원하구나. 막혔던 내 숨통이 이제야 열리는구나. 쌀 한 톨이 목숨보다 귀하던 지독한 흉년. 장터에서 밥벌레라 손가락질 받던 덩치 큰 처자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0냥을 던진 한 노인의 무모한 선택.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역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쌀 한 톨이 목숨보다 귀하던 지독한 흉년이었습니다. 모두가 굶주림에 허덕이던 그해 경기도의 어느 장터 한복판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서 있는 거대한 덩치의 처자. 그리고 그 처자를 위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0냥을 던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저런 쓸모없는 여자를 거금 30냥이나 주고 사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만. 장터 사람들은 노인을 노망난 늙은이라 부르며 비아냥댔지요. 하지만 이 무모한 선택은 훗날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를 흔드는 신의 한 수가 됩니다. 과연 노인은 그 처자의 무엇을 보고 30냥을 던진 것일까요? 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장터 한가운데 밧줄에 묶인 채 서 있는 덕이의 모습은 마치 길들지 않은 곰 같았습니다. 웬만한 장정보다 큰 골격에 투박하게 굵은 팔뚝을 가진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진 채 장터 뒷골목에서 자라났지요. 말이 좋아 키워진 것이지 실상은 앵벌이와 온갖 험한 일에 부려 먹히기 위해 거두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남들이 버린 생선 대가리, 끓인 물을 마시며 버텼지만 덕이는 이상하게도 남들보다 뼈가 굵고 살집이 두둑하게 자라났어요.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밥벌레라며 손가락질했지만 덕이에게는 남모르는 비범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비 밖에서 끓이는 국에 간이 맞는지 틀린지 알아맞힐 정도로 예민한 후각과 미각을 타고난 것이었지요. 지독한 가뭄이 길어지자 거간꾼은 더는 밤만 축내는 덕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를 짐승처럼 끌고 나와 시장에 내놓았지요. 그때 가끈이 다 해진 도포를 입은 최진사가 인파를 해치고 불쑥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간꾼이 소리쳤습니다. 자 보시오, 이 덩치를. 소 한 마리 몫은 거뜬히 해낼 물건이오. 단돈 40냥에 모시겠소. 구경하던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저런 식충이를 누가 데려간단 말이오. 그때 최진사가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좌판 위에 툭 던졌습니다. 30냥일세. 이 아이의 몸값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야. 거간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똥값에 넘겨도 안 팔릴 천덕꾸러기를 30냥에 사겠다니 귀신에 홀린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최진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덕이의 포박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가자꾸나. 오늘부터 너는 내 식구다. 덕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최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눈길의 덕이에 거친 손이 떨렸지요.
최진사는 덕이의 투박한 손마디에서 흙먼지에 가려진 옥석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울어가는 가문을 다시 일으킬 기운이 바로 이 처자의 손끝에 있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덕이가 최진사의 집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비명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안방마님 박씨와 큰며느리 오씨가 팻마루 끝으로 달려 나왔지요.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빈손으로 오셔도 모자랄 판에 저런 황소만 한 식충이를 데려오시다니요. 오씨가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30냥이면 온 식구가 겨울을 나고도 남을 쌀을 살 돈이었기에 덕이는 그들에게 감당하기 벅찬 짐덩이일 뿐이었어요. 오씨는 덕이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차가운 눈빛을 쏘아 붙였습니다. 저런 천한 것을 어디다 쓰시겠다고 돈을 버리신단 말입니까? 최진사는 아내와 며느리의 타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묵묵히 행랑채 구석방을 가리켰지요. 이미 내 식구로 들인 아이니 더는 왈가왈부하지 마라. 너는 오늘부터 저 방을 쓰도록 하거라. 덕이는 죄인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리며 허겁지겁 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워낙 타고난 골격이 큰 탓에 좁은 방문을 통과하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었지요. 문틀에 몸이 긁히는 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는 덕이의 뒷모습은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오씨는 닫힌 방문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떻게든 저 거대한 돌덩이를 쫓아내고야 말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그날 밤 덕이는 차가운 구들장에 누워 어둠 속에서 조용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담장을 넘어오는 은은한 약초 향과 부엌에서 풍기는 쉰내 나는 장 냄새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섞였어요. 덕이는 예사롭지 않은 집안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골마 터진 명문가의 비릿한 냄새였지요. 덕이는 자신의 큰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남들에겐 미련해 보이는 이 손이 훗날 이 가문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지 그녀 자신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달기 울기도 전 덕이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슬퍼런 오씨의 구박과 한양 최고의 권력가들이 얽힌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지요. 덕이의 투박한 손이 솥뚜껑을 잡는 순간 조선을 뒤흔들 약선의 전설은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덕이는 이 험난한 집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놀라운 반전이 이어집니다. 30냥짜리 밥벌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문을 살리는 귀신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모두가 미련한 곰이라 비웃던 한 여인의 손끝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향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덩치 큰 부엌대기였지만 그녀가 만지는 것들은 평범한 풀뿌리조차 천하의 영약으로 변했지요. 가문을 비웃던 장터 사람들의 입을 먹게 하고 서슬퍼런 며느리의 길을 꺾어버린 덕이의 은밀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비방으로 몰락해가는 진사댁의 운명을 뒤바꿨을까요? 은하야담에서 전해드리는 덕이 이야기기. 그 두 번째 장을 지금 바로 펼칩니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몽롱한 아침이었습니다. 덕이는 남들보다 2배는 무거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발자국이 마당에 깊게 패일 때마다 안채에서는 여지없이 날카로운 호통이 들려왔지요. 어이구, 저 미련한 곰탱이 발소리 좀 보게나. 집안 기둥뿌리가 다 흔들리겠구나. 큰며느리 오씨는 마루 끝에 앉아
덕이를 눈의 가시처럼 노려보았습니다. 오 씨의 눈의 덕이는 그저 30냥을 허공에 날리게 만든 원수나 다름없었지요. 덕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해가 뜨기 전부터 달이 높게 뜰 때까지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덕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일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두가 잠든 뒤에 시작되는 홀로 된 부엌이었지요. 사실 이 집안의 큰 며느리 오 씨는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존심만 높았지 요리 솜씨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은 짜거나 맵기만 했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다 죽여놓기 일쑤였어요. 특히 최진사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오 씨의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기력이 쇠한 시아버지를 위해 보약을 다리고 죽을 쏘았지만 최진사는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한 채 마른 기침만 해댔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오 씨는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사단은 최진사의 기침이 유난히 심해진 어느 보름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오 씨가 정성껏 끓였다는 배숙이 오히려 최진사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이지요. 최진사가 사례가 들려 얼굴이 붉어지도록 기침을 하자 오 씨는 당황하여 부엌으로 달려와 애꿎은 그릇만 내던졌습니다. 그때 부엌 구석에서 장작을 정리하던 덕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제가 한 번만 만져봐도 되겠습니까요? 오 씨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그러느냐. 밥이나 축 내지 말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거라. 오 씨는 덕이를 밀쳐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덕이는 버려진 냄비 속에 코를 갖다 댔습니다. 예민한 그녀의 후각이 재료들의 비명을 듣는 듯 했지요. 배에 찬 기운과 생강의 독한 기운이 서로 부딪혀 역한 냄새를 내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녀는 남들이 잡초라 부르며 뽑아버린 민들레 뿌리와 말린 대추 몇 알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남은 잔불로 은근하게 물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하고 커다란 손이 약재를 다듬을 때는 마치 솜털을 만지듯 섬세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덕이의 손끝에서 흙먼지 묻은 뿌리들이 맑은 금빛 액체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진사의 머리맡에는 이름 없는 탕국 한 대접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 씨가 차려놓은 줄 알고 한 모금 들이킨 최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가슴 속에 맺힌 가래를 씻어내고 폐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기분이었지요. 평생 수많은 명약을 마셔봤지만 이토록 속이 편안해지는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단숨에 그릇을 비우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평온한 숨소리에 집안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오 씨는 이 기적 같은 변화가 자신의 솜씨 덕분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어머님 보셔요. 제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이 분명합니다. 오 씨는 시어머니 박 씨 앞에서 어깨를 으쓱이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말없이 덕이가 있는 행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맑고 깊은 향기는 오만함이 가득한 며느리의 손끝이 아니라 낮고 겸손한 곳에서 피어난 것임을 말이지요. 최진사는 일부러 덕이를 불러 마당에 장작을 패게 했습니다. 덕이가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통나무가 힘없이 갈라졌고 그녀의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최진사는 덕이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간밤에 끓인 국에 무엇을 넣었느냐? 덕이는 화들짝 놀라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주제넘게 마당에 자풀을 뜯어 물을 달였나이다. 최진사는 껄껄 웃으며 덕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풀이라니 사람을 살리는 약을 두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내 손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절대로 그 재능을 스스로 낮게 여기지 마라. 덕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는 말을 듣고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경사스러운 소문을 듣고 조정의 실세이자 만성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이 판서가 최진사의 집을 방문하겠다는 전가를 보낸 것이지요. 이는 가문을 다시 세울 천재이루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덕이에게는 거대한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 씨는 이 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 덕이의 재능을 철저히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음식을 만들어라. 만약 한마디라도 함구하지 않으면 그날로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 거라. 오 씨의 서슬퍼런 협박에 덕이는 다시 부엌 구석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과연 덕이는 오 씨의 감시 속에서 이 판서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가문의 명운이 걸린 한 상차림이 시작되려 합니다. 화려한 고기 반찬과 진귀한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 위에 덕이가 몰래 숨겨 넣은 신비로운 숭늉 한 사발이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다음 장에서 그 숨 막히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화려한 산의 진미도 고귀한 명약도 아닙니다. 그저 밭에서 굴러다니던 평범한 묵껍질이었습니다. 모두가 고기 반찬에 매달릴 때 오직 한 사람만이 병든 권력자의 속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덩치 큰 부엌대기가 내놓은 이 소박한 그릇이 어떻게 조선의 권력을 흔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순간을 공개합니다. 최진사의 집 대문 앞에 화려한 가마 행렬이 멈춰 섰습니다. 가문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실세 중의 실세, 이 판서가 당도한 것이지요. 최진사는 버선발로 뛰어 나가 귀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가마에서 내리는 이 판서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만성 위장병으로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든 위중한 상태였거든요. 최진사의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판서의 눈에 들어야 몰락해가는 가문을 일으킬 수 있었으니까요. 큰며느리 오 씨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가져온 진귀한 육류와 기름진 생선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행여나 냄새라도 셀까봐 부엌문을 꽉 닫고는 화려한 요리를 지시했지요. 덕이는 부엌 구석에서 아궁이 불을 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오 씨는 덕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저기 구석에 처박혀서 불이나 잘 보거라. 대감상에 올릴 고기에 재라도 튀면 내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덕이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지만 코끝을 스치는 냄새로 판서의 상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의 몸에서는 꽉 막힌 기운의 비릿한 냄새가 나고 있었지요. 저런 기름진 음식은 판서 대감에게 독이나 다름없을 텐데. 덕이는 속으로 걱정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 판서 앞에 화려한 교자상이 차려졌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과 색색의 전들이 상을 가득 채웠지요. 하지만 상을 내려다보는 이 판서의 미간은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참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속이 천불이 나는데 이런 기름 덩어리를 어찌 먹으란 말이냐. 최진사와 오 씨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산의 진미가 오히려 화근이 된 셈이었지요.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상황을 살피던 덕이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오 씨가 내다 버리려던 무껍질과 말린 생강나무 가지를 솥에 넣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물을 다듬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웠지요. 무의 알싸한 향이 솥 안에서 고소하게 변해갈 무렵 덕이는 맑은 정화수를 붓고 은근하게 끓여냈습니다. 그리고는 식구들 몰래 작은 사발 하나를 쟁반에 받쳐 사랑채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으로 은은하고 시원한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헛구역질을 하던 이 판서가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들었지요. 이 냄새가 무엇이냐? 내 막힌 속이 이 향기만으로도 뚫리는 것 같구나. 이 판서는 홀린 듯 덕이가 내놓은 숭늉 사발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마자 그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캬, 시원하구나. 내 뱃속에 뭉친 돌덩이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야. 이 판서는 평생 처음 보는 맛이라며 단숨에 사발을 비워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오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무릎을 굽히고 판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 맛이 어떠하옵니까? 제가 대감의 위중한 병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약선 숭늉이옵니다. 이 판서는 감탄하며 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허허, 과연 명문가의 며느리답구나. 이토록 깊은 맛을 내는 비방을 알다니. 내 조만간 너의 솜씨를 임금님께도 알리겠노라. 오 씨는 얼굴 하나 바꾸지 않고 덕이의 공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습니다. 사랑채 밖 어둠 속에서 덕이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 법도 했지만 덕이는 그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거든요. 덕이는 자신의 크고 거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남의 공이 되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맛의 힘을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부엌 뒷문으로 조용히 사라지던 덕이의 커다란 그림자를 보았거든요. 그는 며느리 오 씨의 거짓된 웃음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요. 향기는 가둔다고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최진사는 멀어지는 덕이의 뒷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곧 가문을 넘어 조선의 운명을 바꿀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이 판서의 극찬을 받은 오 씨의 욕심은 이제 끝을 모르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덕이를 완벽하게 이용해 한양 도성까지 명성을 떨치려 계획을 세우지요. 하지만 거짓으로 쌓은 성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법입니다. 덕이의 재능을 시기한 오 씨가 내린 잔인한 결정이 오히려 덕이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이 판서가 다녀간 뒤 최진사의 집안에는 전례 없는 화사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운은 며느리 오 씨의 방 문턱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렸지요. 오 씨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고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향기로운 분내가 나는 손이었지만 정작 사람을 살린 것은 부엌 구석에서 장작이나 패던 덕이의 투박한 손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칭찬을 들을수록 오 씨의 가슴 속에는 독버섯 같은 불안감이 자라났어요. 저 천한 것이 입이라도 뻥긋하는 날에는 내 인생은 끝이다. 오 씨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오 씨는 집안의 가보이자 최진사가 아끼던 해묵은 산삼 상자가 비었다며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인들을 대동하고 행랑채로 들이닥친 오 씨는 보란 듯이
덕이의 낡은 보따리를 파헤쳤지요. 그 안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산삼 뿌리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오 씨가 미리 심어둔 덫이었지만 덕이는 영문도 모른 채 사색이 되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30냥이나 주고 사온 보람이 고작 이거더냐. 주인 댁의 은혜를 도둑질로 갚다니 내 인연을 당장 관가에 넘겨야겠다. 오 씨의 서슬퍼런 고함에 덕이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덕이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터 뒷골목에서 버려졌을 때도 사람들의 매질을 견뎠을 때도 이토록 가슴이 시리지는 않았지요. 처음으로 따뜻한 밥상을 내어준 최진사를 위해 진심을 다해 요리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파렴치한 도둑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마님 저는 결코 재물에 손을 댄 적이 없사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오 씨는 가차 없이 덕이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요망한 년이 어디서 말대꾸냐. 내 덩치만큼 욕심도 끝이 없구나. 당장 인연을 묶어라. 소란스러운 소리에 최진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덕이와 기세등등하게 서 있는 며느리 오 씨를 번갈아 보았지요. 최진사는 덕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욕심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원망 없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상황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 집안 식구와 하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며느리의 체면을 꺾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덕이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덕아 너를 믿고 싶으나 물건이 나왔으니 내 가문의 법도를 어길 수 없구나. 관가에 넘기지는 않겠으나 더는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 오늘부로 너를 저 깊은 산속 숯가마터로 보내니 그곳에서 자숙하며 지내도록 해라. 오 씨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미안함과 간절한 당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요. 최진사는 덕이가 나가는 길에 아무도 모르게 낡은 보따리 하나를 더 챙겨주었습니다. 덕이는 다시 밧줄에 묶인 채 정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30냥에 팔려올 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때와 다른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지요. 사람의 진심이 권력과 시기 앞에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며 덕이는 더 단단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덕이의 거대한 뒷모습, 위로 낙엽이 저 내려앉았습니다. 숯가마터의 매캐한 연기가 코끝을 찔렀지만 덕이는 오히려 그 냄새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맡았습니다. 숯은 자신을 태워 가장 맑은 기운을 남기는 법이니까요. 덕이가 떠난 최진사의 집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 씨는 이제 방해꾼이 사라졌다며 콧노래를 불렀지요. 하지만 사람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덕이의 약선 음식이 사라지자 최진사의 기침은 다시 시작되었고 이 판서의 위장병 또한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어떻게든 덕이의 맛을 흉내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음식에서는 비릿한 욕심의 냄새만 풍길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대궐 안에서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안색이 나날이 잿빛으로 변하며 전국의 명의들이 모여들었지만 누구도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지요. 이 판서는 다급한 마음에 왕실에 오 씨의 솜씨를 추천하게 됩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공적이 덕이를 죽이려던 칼날에서 도리어 오 씨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숯가마터에서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숯을 굽던 덕이가 다시 한양 도성으로 불려가게 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과연 덕이는 자신을 버린 가문을 용서하고 조선의 심장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숨막히는 역전극이 펼쳐집니다. 왕을 살리러 온 여인이 가짜라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을 위해 천재의 공을 가로챈 가짜 장인이 지금 대궐 한복판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으나 손끝에는 아무런 힘이 없고 머릿속은 오직 탄로 나지 않을 궁리뿐이지요. 그 시각 진짜 기적을 부리는 여인은 깊은 산속 숯가마터에서 시커먼 그을음을 뒤집어 쓴 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숯덩이 속에 숨겨진 왕의 비방이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뜨거운 김을 내뿜으려 합니다. 한양 도성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임금님의 옥체가 나날이 쇠약해지자 대궐은 초상집 같은 정적에 휩싸였지요. 전국에 내로라 하는 어이들이 온갖 영약을 올렸으나 왕의 목에 걸린 가래는 좀처럼 삭지 않았고 숨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이때 이 판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지난번 소신의 위장병을 씻은 듯 낮게 한 약선 장인이 있사옵니다. 그 정성이면 전하의 환후도 살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 판서의 추천으로 최진사댁의 큰 며느리 오 씨가 마침내 대궐에 입성했습니다. 오 씨는 평생 꿈꾸던 화려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수락 안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위풍당당했지요. 하지만 그 당당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락 안 상궁들이 준비한 진귀한 식재료 앞에 서자 오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덕이가 음식을 할 때 어떤 순서로 무엇을 넣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저 귀동냥으로 들은 지식과 자신의 얄팍한 솜씨로 솥을 걸었습니다. 오 씨는 덕이를 쫓아내며 빼앗은 산삼과 화려한 약재들을 아낌없이 솥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 시각 덕이는 깊은 산속 숯가마터에서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숯가루가 얼굴에 묻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덕이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났지요. 덕이는 최진사가 챙겨준 보따리 속에서 낡은 무씨앗과 작은 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숯가마의 뜨거운 열기를 이용해 물을 정화하고 나무에서 흘러나온 진액을 모았습니다. 덕이에게 숯가마는 귀양지가 아니라 식재료의 본질을 깨닫는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덕이는 숯불 위에 물을 굽고 그을음 속에서 독을 제거하는 비방을 스스로 터득해가고 있었습니다. 대궐 수락안에서는 오 씨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왜 덕이가 할 때 같은 향취가 나지 않는단 말이냐. 오 씨가 끓여낸 탕약은 쓰기만 하고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다급해진 오 씨는 향료를 넣어 냄새를 가리고 화려한 그릇에 담아 임금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왕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오 씨가 올린 탕약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나 약이 목을 넘어가기도 전에 왕은 격렬한 기침을 토해내며 자지러졌습니다. 왕의 얼굴이 순식간에 보랏빛으로 변하자 침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판서가 당황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어찌 된 일이옵니까? 분명 지난번 소신이 먹었던 그 맛이 아니옵니다. 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 맛은 정성이 아니라 욕심의 맛이로구나. 내 목을 시원하게 하기는커녕 불덩이를 삼킨 것 같구나. 여봐라, 당장 이 여인을 끌어내라. 오 씨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죽여주옵소서.
소인이 잠시 경황이 없어 실수를 한 모양이옵니다. 오 씨는 오라질에 묶여 끌려나갔고 이 판서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 진사는 대궐 밖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품속에서 덕이가 있는 곳이 적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 판서 대감 진짜 향기는 지금 산속 연기 속에 숨어 있나이다. 최 진사는 더 늦기 전에 덕이를 찾아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이 판서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군사들을 이끌고 숫가마터로 향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숫가마터의 문이 열리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숯검정으로 뒤덮였으나 손끝에서는 은은한 무향기와 숯의 맑은 향이 풍기는 여인 바로 덕이었습니다. 군사들이 덕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명이니라. 지금 당장 입궐하여 전하의 환후를 살피도록 하라. 덕이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덕이는 숯가마에서 갓 꺼낸 따뜻한 숯덩이 하나를 보자기에 정성껏 싸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실패한 오 씨와 숯검정을 칠하고도 당당한 덕이의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루었지요. 조선의 심장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밥상이 이제 대궐로 향합니다. 과연 덕이는 숯과 무라는 하찮은 재료로 왕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가래 끓는 소리가 침전을 가득 채우고 임금의 숨이 멎어가던 그날이었습니다. 산삼도 영약도 소용없던 그 위급한 순간에 숯검정 투성이인 한 여인이 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밭에서 막 캐낸 무한 토막과 낡은 보따리뿐이었지요. 대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런 천한 것이 무엇을 하겠냐고 말입니다. 웅장한 대궐의 침전문이 열리고 덕이가 발을 내디뎠습니다. 숯가마터에서 곧장 달려온 탓에 그녀의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시커먼 그을음이 가득했습니다. 수라간 상궁들과 의관들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지요. 하지만 덕이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슬퍼런 오라줄에 묶인 채 바닥에 엎드린 오 씨를 지나쳐 왕의 침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 씨는 공포에 질려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느냐. 전하 전녀는 우리 집 산삼을 훔친 도둑이옵니다. 오 씨의 절규는 허망하게 침전벽을 치고 흩어졌습니다. 이 판서가 호통을 쳤습니다. 입을 닥치거라. 내 욕심이 전하의 옥체를 망친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임금은 간신히 눈을 떠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이는 말없이 머리를 조아린 뒤 최진사가 챙겨준 낡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덕이가 꺼낸 것은 숯가마터에서 직접 가져온 참숯 몇 덩이와 겨우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한 무한 토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라간 상궁들이 내미는 화려한 약재를 모두 밀어냈습니다. 전하의 병은 가슴에 맺힌 화와 기가 막힌 것입니다. 무겁고 쓴 약은 오히려 독이 되옵니다. 덕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물을 얇게 저며 올렸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무의 수분이 수주 위로 떨어지며 알싸하면서도 시원한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덕이는 묵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쌀알이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인 박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병든 왕의 심장을 달래는 자장가 같았지요. 덕이는 물을 우려낸 물에 쌀을 넣고 은근한 불로 밥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궐 안에 매캐한 한약 냄새를 뚫고
구수하면서도 가슴 속까지 뻥 뚫리는 신비로운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거칠었던 숨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밥이 완성되자 덕이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어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수록 단맛이 배어나오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부드러운 기운이 왕의 막힌 기도를 씻어내렸습니다. 전하의 얼굴에 감돌던 보랏빛 핏기가 사라지고 맑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하구나. 막혔던 내 숨통이 이제야 열리는 것 같아. 왕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덕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손은 도둑의 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약손이로구나. 오 씨는 그제야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을 깨닫고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왕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고 왕실을 기만하며 진실을 가린 저 여인을 당장 끌어내라. 오 씨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최진사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덕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왕실의 상궁들 사이에서 숯검정이 묻은 덕이의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고귀해 보였지요. 임금은 덕이에게 다가와 그녀의 투박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선 팔도가 깜짝 놀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천대받던 뚱녀 덕이가 조선의 법도를 바꾸고 수라간의 주인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껍데기만 보고 보석을 버렸던 이들은 피눈물을 흘렸고 오직 그 가치를 알아본 한 노인의 해안만이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임금의 환우를 살린 공으로 덕이는 조선 최초의 식치 상궁이라는 직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수라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덕이의 마음은 여전히 낮은 곳을 향해 있었지요. 그녀는 궁궐의 화려한 산의 진미 대신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채소와 곡물로 사람의 기운을 돋우는 법도를 세웠습니다. 덕이의 손을 거친 음식은 더는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병든 마음과 몸을 어루만지는 처방전이 되었어요. 궐 안의 상궁들은 처음에 그녀의 거구와 투박한 행동을 힐난했으나 그녀가 지은 밥 한 그릇을 맛보고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이는 임금께 특별한 청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처음으로 사람답게 대우해준 옛 주인 최진사를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임금은 흔쾌히 허락하며 수많은 하사품과 비단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덕이가 챙긴 것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자신이 궁에서 틈틈이 말려둔 약재와 정성껏 빚은 장 단지뿐이었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덕이의 가마 뒤로 백성들이 모여들어 조선 최고의 상궁이라며 환호했지만 덕이는 가마 문을 열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진사의 집 대문은 예전처럼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사뭇 달라져 있었지요. 덕이를 모함했던 큰며느리 오 씨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 관노비가 되어 머나먼 곳으로 떠났고 안방마님 박 씨는 예전의 표독함을 잃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덕이가 마당에 들어서자 루에 앉아 먼 산을 보던 최진사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뛰어 내려왔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덕이를 보고도 최진사는 그저 덥석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덕아, 정말 내가 왔느냐? 우리 집안의 복덩이가 이제 나라의 복덩이가 되어 돌아왔구나. 최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예전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상궁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였지요. 그녀는 자신을 구박했던 시어머니 박 씨를 위해 그리고 늙으신 최진사를 위해 마지막 밥상을 차렸습니다. 솥안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온 마당을 채웠습니다. 박 씨는 부엌 문턱에 앉아 덕이의 뒷모습을 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아,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내 속의 향기를 맡지 못했어. 이 어리석은 노인네를 부디 용서해다오. 덕이는 빙글에 미소 지으며 박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 시절에 모진 바람이 있었기에 제 향기가 더 짙어질 수 있었나이다. 그날 밤 최진사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덕이가 차린 소박한 약선 밥상을 앞에 두고 식구들은 신분을 넘어선 뜨거운 정을 나누었습니다. 최진사는 덕이가 내민 낡은 쌈지 주머니를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냥에 팔려 오던 날 최진사가 쥐어주었던 낡은 엽전 조각이 들어있었지요. 덕이는 평생 그 조각을 품으며 초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진사는 덕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반드시 뚫고 나오는 법이지. 너라는 장인은 어떤 누더기를 입혀도 그 빛을 가릴 수 없었을 게다. 덕이는 다시 궁궐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남긴 밥상의 전설은 백성들의 입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훗날 덕이는 자신이 평생 깨우친 식치의 비방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 책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은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겉모습이 투박하다고 하여 그 맛을 의심하지 마라. 가장 깊은 맛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익어가는 법이다. 어느 늦은 봄날 덕이가 조용히 눈을 감는 순간에도 그녀의 방 안에는 은은한 무향기와 맑은 정화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장터에서 30냥에 팔리던 뚱보 처자 덕이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녀가 지어준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위로를 기억하는 이들이 조선 팔도에 가득했습니다. 껍데기뿐인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낸 최진사의 해안과 그 믿음에 보답한 덕이의 진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